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은마 아파트만 보더라도 2021년 11월 26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2년 11월 17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딱 1년 만에 거의 10억 원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나라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GDP의 4분의 1 수준인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 말을 다시 해보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중국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주택 미완공,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완공 주택만 해도 200만 가구가 넘고 심지어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무단으로 입주해 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중국 부동산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금융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중심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64.4%이고 금융자산이 35.6%로 집계되었어요. 비금융자산에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도 많이 섞여 있지만 금융자산보다는 비금융자산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와 멀지 않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가계자산의 77.7%가 부동산 자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중심은 금융시장이고 중국 경제의 중심은 부동산 시장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거든요. 아니, 중국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처음 국가를 건설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일단 사회주의의 특성상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개개인이 집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모든 주택은 국가의 재산이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처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건데 1970년대 후반 중국의 상황을 뒤바꿔 놓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덩샤오핑. 1978년 당시 중국의 상황은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초대 주석 모택동,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이다, 문화 대혁명이다 하면서 중국에 크나큰 비극을 안겨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덩샤오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개혁, 개방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게 되죠. 물론 이때도 집 자체는 국가의 재산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만 가지게 된 거고 이 권리를 개개인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그래도 이 정책은 나름 성공했어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 연평균 10%대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함께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개입해 건물을 짓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한계에 다다랐던 거죠.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의 사업을 맡겨야 하는 건데 또 민간 기업은 집을 지어봤자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될 게 뻔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중국 정부는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었죠. 네, 다름 아닌 부동산 시장의 완전 개방입니다. 이때부터 민간 기업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부동산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때다 싶었는지 대출도 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했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중국 경제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죠. 가격도 거래량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먹고 살아왔던 중국이었다 보니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어요. 먼저 지난 2021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가 디폴트, 즉 3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350조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이 안 되는데 전 세계 군사력 3위로 알려진 중국의 2023년 국방 예산이 300조가 안 돼요. 아무래도 이런 막대한 빚을 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헝다라는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애초에 헝다라는 기업의 이름 뜻이 항상 크다이기도 하고 실제로 헝다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자산 규모로만 따지면 중국 내 1위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헝다의 경우 기업 운영 특성상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진 다음 또 다른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그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와중 전기차나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에 무리한 사업 확장을 이어가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 위험에 빠진다? 이건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 각종 계열사 등이 함께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도 무시하지 못할 거고요. 실제로 이 사태가 터진 이후
8,440여 개에 달하는 헝다의 협력업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중국 곳곳에 아파트를 짓다 말고 방치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헝다가 디폴트 위기를 겪었을 당시 이곳에서 진행 중이었던 건설 사업만 해도 280개 도시, 1,300개에 달하는 건설 프로젝트, 140만 개의 주택 건설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속이 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보통 집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대출을 끼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대출을 땡겨서 큰 마음 먹고 겨우 내 집 마련했더니 아파트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하네. 이건 분양자들 입장에서 집은 못 받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 이런 억울한 상황 끝에 중국 분양자들은 현재 대출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시위까지 벌이면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은 부동산 기업도 분양자도 모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은행이 망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 봐도 돈을 못 돌려받아요. 은행도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줘? 결국 빚으로 굴러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이 힘들어지면서 기업과 은행은 부도하고 국민들은 시위하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국 부동산 위기의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택은 거주용일 뿐 투기용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세웠어요. 여기서 내세운 규제책만 해도 무려 320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규제안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부채 비율이 70% 미만일 것. 두 번째, 자금 조달 비율이 100% 미만일 것. 세 번째, 단기 부채, 즉 유동 비율이 1배 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3가지 조건 중 1개 조항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채 증가율을 10%로 제한해버리고, 2개의 조항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채 증가율을 5%로 제한, 3가지 조항 모두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자 발생 부채를 아예 늘릴 수 없다고 발표해버렸죠. 그리고 만약 이 조항을 모두 만족했다? 그래도 부채 증가율을 15% 이상 넘길 수 없어요. 이로 인해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도 각 조항들을 충족할 수 없어 부채로 기업을 이끌어가던 여러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정책이 실행되었던 2021년만 보더라도 200개가 넘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 중심엔 앞서 언급되었던 헝다 기업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앞세워 빈부격차를 줄이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목표로 부동산 거품을 빼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개발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헝다를 포함한 다른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을 제한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 정부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경기가 고성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부채를 이용해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이 스노우볼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의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기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결국 중국 정부가 원했던 것은 부동산과 대출을 규제하면서 거품을 서서히 걷어내 피해가 적진 않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려 했던 건데, 여기서 문제는 거품이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겁니다. 헝다 같은 기업의 파산으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수십 수백 개에 달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규제해왔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 다시 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미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는 짓다 말고 기업은 파산을 하니까 공포 심리가 자리 잡은 거예요. 때문에 중국 부동산의 위기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면서 중국 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주택 구매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상하이, 베이징, 선전 같은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도는 아직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은 지역별 편차가 정말 심합니다.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중국 전체 인구의 94%가 동부에 밀집해 살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중국의 출산율, 고령화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택의 실제 수요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앞세워 빈곤층을 중산층까지 끌어올려 주택 수요자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중국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